지구의 쌍둥이라 불리는 행성, 금성.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해서 태어날 때는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금성의 표면은 섭씨 500도가 넘는 지옥이고 황산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해 우주선을 짓눌러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성은 어떻게 낙원에서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이 행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무서운 경고이거든요. 지금부터 금성이 간직한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성이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천체예요. 해가 지고 나면 서쪽 하늘에서, 해가 뜨기 전에는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샛별 말이죠. 고대인들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나타나는 건 헤스페루스, 새벽에 나타난 건 루시퍼라고 불렀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을 나른 자라는 뜻인데 나중에 기독교에서 악마의 이름으로 쓰이면서 의미가 바뀌었죠. 시리우스보다 밝고 목성보다 6배나 밝게 빛납니다. 심지어 맑은 낮 하늘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가장 밝을 때는 지구의 뚜렷한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성의 밝기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구름 때문입니다. 행성 전체를 덮고 있는 두꺼운 구름층이 태양빛의 대부분을 반사해버리거든요. 반사율이 무려 70%가 넘어요. 이 구름 덕분에 금성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동시에 이 구름이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20세기 중반까지도 과학자들은 금성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망원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얀 구름만 보일 뿐이었죠. 허블 우주망원경조차 금성을 촬영한 적이 없어요.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금성과 수성 방향으로는 카메라를 돌리지 않았거든요. 금성은 태양에서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0.72배 정도죠. 공전 주기는 224.71이고 궤도 이심률은 0.007로 거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원에 가까운 궤도예요. 지구의 궤도 이심률이 0.017이고 수성이 0.21인 걸 생각하면 금성이 얼마나 완벽한 원을 그리는지 알 수 있죠.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는 최소 4,20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2억 5,700만 킬로미터까지 변합니다. 가장 가까울 때는 정말 지구 코앞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지구에서 금성을 보면 달처럼 위상 변화가 나타납니다. 금성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는 쪽이 완전히 그늘져서 신월처럼 보이고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는 완전히 밝아서 보름달처럼 보이죠. 하지만 보름 위상일 때는 태양과 같은 방향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내압 때 금성의 겉보기 지름은 66각초로 최대가 되고 우리를 향한 면이 거의 완전히 어두워져요. 위상이 바뀌면서 밝기도 변하는데 이런 현상은 금성의 궤도와 우리와 태양에 대한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1950년대까지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지구처럼 따뜻하고 습한 행성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두꺼운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 그 아래에는 열대우림 같은 환경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구 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기대했죠. 어쩌면 진화한 생명체까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낭만적인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1956년 미국 해군연구소의 코넬 메이어와 동료들이 전파망원경으로 금성을 마이크로파 주파수로 관측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높아서 납을 녹일 만큼 뜨겁다는 거였어요. 1962년 메리너 2호가 금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새로 개발된 로켓으로 발사하는 거였는데 개발에 문제가 생겨서 더 작고 오래된 로켓을 써야 했죠. 그래서 탑재 장비가 대폭 줄었지만 임무는 성공적이었어요. 6년 전에 전파 천문학 연구가 멀리서 금성 대기를 조사했지만 확정적인 답을 줄 수 없었는데 메리너 2호가 가까이서 확인한 결과 표면 온도가 섭씨 400도가 넘었습니다. 낭만적인 꿈은 산산조각 났죠. 금성은 지옥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련이 베네라 시리즈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폴로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몰두하고 있었고, 소련은 가장 가까운 행성들인 금성과 화성 탐사에 우주 임무 대부분을 쏟아부었어요. 금성의 과학적 탐사는 1967년 베네라 우주선 시리즈로 시작됐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의 선구자 세르게이 코롤료프가 처음 설계했죠. 메리너 2호처럼 초기 베네라 탐사선들은 행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원격 감지 기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나중에 다른 탐사선들은 금성 대기 속으로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서 약 1시간 동안 하강하면서 대기의 성질을 직접 측정했어요. 탐사선들은 시속 320km에 달하는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고체 행성에 비해 금성 대기가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행성은 243일에 한 바퀴 도는데 적도의 상층 대기는 고작 4일 만에 행성을 한 바퀴 돌거든요. 풍속이 상층 대기에서는 시속 360km 정도지만 표면에서는 미풍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극심한 열과 대기의 부식성산을 견디기 위해 베네라 착륙선들은 중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진기기관차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제작자들은 탐사선이 악몽 같은 대기압을 포함한 극한 환경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970년 베네라 7호가 처음으로 금성에 착륙했는데 하강 중에 뭔가 잘못돼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심각한 사고를 당한 차의 속도로 지면에 부딪혔고 장비가 손상됐어요. 다행히 착륙선이 워낙 튼튼해서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옆으로 넘어졌는데 무선 안테나가 있는 쪽이 지구 반대편을 향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동안 희미한 무선 신호가 행성 표면에 대한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베네라 8호가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이어진 전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착륙한 탐사선이었어요. 보통 착륙 후 각 탐사선은 기껏해야 한 시간 정도만 버텼습니다. 열과 대기 조건이 장비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임무 결과 금성의 두꺼운 구름이 행성 표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지만 풍경의 가시거리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착륙선들은 3km에서 5km 떨어진 언덕을 발견했고 발밑에서는 흐려지고 갈라진 검은 마그마 암석판을 봤어요. 더 멀리 있는 풍경의 본질은 수수께끼로 남았죠. 조명으로 환경을 밝혀서 금성을 연구하는 고전적인 방식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구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서 이후 탐사의 기반이 됐어요. 몇 가지 실험적 조사 후에 1983년 발사된 두 베네라 임무, 베네라 15호와 16호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들에는 공간 해상도 약 1km, 높이 해상도 약 50m의 광역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됐어요. 임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화산 특징과 다른 확실히 특이한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금성에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같은 순상화산과 수많은 화산 원뿔이 있었습니다. 지구에도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조물들이죠. 하지만 지구에는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대표적인데 이전에는 용암으로 채워진 운석 충돌구로 오해받았던 거대한 원형 구조물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산은 아니고 지하 칼데라에서 빠져나온 액체 용암이 암석권의 균열을 뚫고 나가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고리 모형 구조예요. 지구에서 비슷한 과정이 하와이 화산섬들을 만들었죠. 이런 코로나가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지각이 동심원 모양으로 붕괴되면서 지름 100km에서 1000km에 달하는 고리를 만듭니다. 금성에서는 500개가 넘는 코로나가 확인됐는데 많은 것들이 가장 높은 평원지대, 즉 지각 압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코로나의 형태를 조사하고 멘틀에서 최근 분출된 마글마 물질의 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아라크노이드도 있습니다. 거미다리를 닮은 방사형 균열이 있는 무너진 돔이죠. 이 두 구조물은 모두 지하에 고정된 열점이 있다는 신호로 행성 지각 내부의 마그마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금성에는 서로 충돌하는 이동하는 판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화산들이 지구의 태평양 불의 고리처럼 일렬로 늘어서지 않고 거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금성 표면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중요한 임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11년간의 공백 후 NASA의 첫 행성간 임무였죠. 1989년 우주 왕복선에서 발사된 메젤란 탐사선은 1990년 금성에 도착해서 4년 동안 행성을 돌았어요. 이름은 최초로 지구를 일주한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대한 명백한 경의였습니다. 탐사선의 중심 본체인 모듈은 이전 임무에서 남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저비용으로 영리하게 조립됐고 금성을 지도화하기 위한 레이더가 장착됐어요. 베네라 임무들을 능가하기 위해 NASA는 레이더 해상도를 600m에서 100m로 높였는데 이를 통해 메젤란은 대략 축구장 크기의 지리적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금성의 적도를 따라 궤도를 돌지 않았어요.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다시 위로 이동하면서 극지방 위를 날았고 3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궤도면은 공간에 고정된 채로 있었고 그 아래에서 행성이 회전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탐사선은 거의 전체 행성을 관찰했고 한 조각씩 지도를 만들면서 지형의 기복, 즉 지형학을 드러내는 레이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성의 영광이 드러났고 비밀이 마침내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메젤란은 금성 표면에 거의 4분의 3이 화산 풍경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와 비슷한 순상 화산이 거의 100개, 에트나산 같은 작고 고립된 화산 원뿔이 수십만 개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금성의 화산들은 지구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덮고 있지만 높이는 더 높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화산인 맥스웰 산맥은 높이가 11,000m로 해저 바닥부터 측정한 마우나로아의 높이와 비슷해요. 이 화산들의 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굳어버린 용암의 통로들은 불규칙하게 뒤틀린 암석의 구불구불한 선으로 나타나는데 지구의 용암 흐름과 비슷하지만 훨씬 길고 넓습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표면 암석의 조성벽 때문일 거예요. 금성의 암석이 더 연성이 있었던 겁니다. 금성 표면의 약 10%는 평원에 쌓인 먼지로 덮여 있는데 모든 걸 담요처럼 덮고 있어요. 이 먼지는 고지대의 침식에서 나온 건데 침식은 암석과 대기 사이의 화학 반응에 의해 일어납니다. 금성에는 물이 많지 않고 대기에 조금만 있기 때문에 침식이 지구처럼 물 때문이 아니에요. 대신 부분적으로는 먼지를 들어올려서 남은 암석을 깎아내는 바람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표면 암석을 부수고 파편을 사방에 흩뿌리는 운석 충돌 때문입니다. 금성은 화산 지형만큼이나 운석 충돌구가 적어요. 약 1000개의 운석 충돌구만 확인됐는데 대기가 없는 수성이나 달보다 훨씬 적지만 지구에 알려진 것보다는 많습니다. 지구 충돌구는 대부분 사라졌는데 대기 현상에 의해 침식되고 판구조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표면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금성에는 대기 과정은 있지만 판구조 재활용은 없습니다. 충돌구 개수가 적은 건 부분적으로 대기가 표면을 충돌로부터 보호해서 운석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충돌구가 무리를 이루고 나타나는데 마치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쪼개진 운석의 파편들이 함께 떨어져서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충돌구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행성 나이로 따지면 금성 표면이 활동적인 판구조가 없는데도 지구만큼 젊다는 겁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충돌구가 더 많았지만 이후 새로운 화산 물질로 덮여서 이제 표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충돌구 개수를 오늘날 소행성이 행성을 타격하는 빈도와 연결시켜서 천문학자들은 금성 표면이 약 5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행성 역사의 30억 년에서 40억 년 이상이 비교적 신선한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비밀 요원의 바뀐 신분처럼 깨끗이 지워진 과거죠. 표면의 갱신이 지난 5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약 5억 년 전에 한꺼번에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금성에 활동 중인 화산이 몇 개 있을 가능성이 높고 몇 가지 경우에 화산재 방출이 관측됐습니다. 최근 유럽 우주 임무인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일부 화산의 측면에서 열점을 확인했는데 이는 표면 아래에 빛나는 용암 웅덩이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진짜 분화가 관측된 적은 없지만 금성은 지질학적으로 활동 중이에요.
다만 그리 활발하지는 않죠. 이는 격렬한 화산 활동 시기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시사합니다. 금성 표면을 새롭게 만든 화산 활동은 파국적인 사건이었어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성 전체가 내부에 쌓인 모든 분노를 풀어놓은 화산의 불에 휩싸였을까요? 아니면 용암 흐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됐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금성 역사의 이 단계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촉발한 갱신이 행성을 강타한 유일한 전 지구적 재앙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금성 표면에는 물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금성이 46억 년 전에 형성됐을 때 그리고 그 후 한동안은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 모든 지구형 행성들, 즉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비슷한 조건을 공유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본질적으로 모든 신생아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성숙하면서 이 행성들은 구별되는 개체가 됐는데 작은 자연적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고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한때 금성 표면을 장식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게 그럴듯하다면 소행성과 해성이 전달한 물이 있었다면 행성에는 화산 분출로 생성된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으로 이루어진 대기도 있었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었을 테고 금성이 태양에 가까워서 바다가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더욱 증폭됐을 거예요. 온실 효과는 행성 대기의 특정 기체들이 가진 성질입니다. 지구에서는 표면을 생명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비교적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1827년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제프 프리에가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를 발견했어요.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약 70%를 흡수합니다. 흡수된 에너지가 지면, 대기, 바다를 데우죠. 데워진 곳들은 열을 저가선 복사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대기의 온실가스와 구름이 이 적외선을 대부분 흡수해버립니다.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적외선 복사가 대기의 양쪽 층에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면과 바다의 열이 빠져나갈 수 없고 표면과 하층 대기가 온실처럼 계속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비유가 거기서 온 거죠. 금성에서는 처음부터 온실 효과가 지구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행성이 바다가 완전히 증발할 정도로 뜨거워졌어요. 이는 화산 활동이 표면을 새로 만들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로 바다나 강, 물이 포함된 광물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대기로 올라간 모든 수증기가 원래 온실 효과를 더욱 악화시켜서 온도를 더욱 높게 밀어 올렸어요. 대기 조성이 변했고 황산 구름 같은 다른 온실가스들이 형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도가 계속 올랐고 계속 올랐죠. 이 설명은 1961년 코넬대학교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금성의 극단적으로 높은 온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겁니다.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은 거예요. 오늘날 온실 효과가 금성의 기후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온도를 섭씨 500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비교해보면 온실 효과가 온도를 고작 섭씨 33도 정도만 올려주는데 우리 기후에는 상당하지만 유익하지 파국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산업활동과 축산업에서 생성된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즉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소에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이런 배출을 제한해서 우리 행성의 전체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에서 2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요약했어요. 물론 금성에는 그런 통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고 자연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행성은 극단적인 온도와 벌거벗고 건조하고 불모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옥 같은 풍경이에요. 기후변화의 파국적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포영화 시나리오죠. 지구의 경우 전 지구적 온도가 2도 증가하는 건 금성이 한때 경험한 500도 급등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가조차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행성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결국 금성은 매혹적인 수수께끼이자 무서운 경고 둘 다로 남아 있습니다. 두껍고 산성을 띤 벗겨내고 폭주하는 온실 비밀을 밝혀내면서 우리는 살기 좋은 세계와 적대적인 지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 상기하게 됩니다. 금성은 오래전에 바다를 잃었고 그와 함께 우리가 아는 생명의 가능성도 잃었어요. 하지만 금성의 이야기는 지구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연이든 인간 활동이든 우리 자신의 대기에서 작은 변화조차 장기적으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요.